홍보 동영상 봤죠? 거기서 제 모습 봤어요? 네. 그 방금 이제 와서 대기하다 보니까 한국사학과가 오전에 이제 있었는데 한국사학과에서는 그 유바다 교수님이 가장 젊은 이제 교수 대표로 왔고, 역사교육과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연장자인데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강의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여기 중학생 있나요? 중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그다음 고등학생들이 많고, 고3 있어요?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꽤 많이 있는데 중학생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강의의 편차를 어디다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역사교육과가 어떤 과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강의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이제 유바다 선생님도 한국사학과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역사를 어떻게 배우는가 이런 부분들은 강의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제를 역사를 왜 배우고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학과 고대에는 역사 계열이 4과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한국사학과가 있고 사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교육과가 있고 세종의 그 문화융합학부의 고고미술사학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학과에서 1946년에 출발을 했는데 88년에 한국사학과하고 동양사, 서양사로 나뉘었다가 다시 동양사하고 서양사가 합해서 사학과가 되고 한국사학과는 쭉 내려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학과를 가면 한국사를 주로 배우게 되고 그다음 사학과를 가게 되면 동양사와 서양사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역사교육과에 오게 되면은 아까 홍보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국사와 동양사와 서양사와 그 다음에 역사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가장 다른 것은 궁극적으로 사범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이렇게 순서를 역사교육과 소개, 그 다음에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 다음 역사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듣고 있었고 또 맨 마지막 시간이라서 가능하면 길지 않게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역사교육과는 네 전공 중에 고고미술사학과가 99년에 이제 생겼고요. 역사교육과가 그러니까 99년이 아니라 올해가 이제 고고미술사학과는 30주년이고 역사교육과는 2019년에 36주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1983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1984년에 1회 신입생을 맞이했어요. 선생님은 역사교육과 1회 신입생이면서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36주년 학술회의를 하고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우수한 역사교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제 한 30명에서 이제 32명이 정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역사교사로 나가느냐 그러면은 한 15명 이 정도 이제 나가기 때문에 36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한 500명 이상의 교사를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어디 가서 고대 역교과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가라고 하면 거의 한 학교에 한 명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역사교사로 진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 역사교사만 되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나도 역사교사가 되기 위해서 역사교육과에 들어왔지만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 진출해 있어요. 학계에 진출해 있어서 오늘 알지만 한국사학과에도 역교과 출신 교수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능시험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도 역사 파트 주요 선생님들이 다 역사교육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아까 한국사학과에서도 말했죠. 그 다음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쪽에
또 나가서 그러니까 학부만 졸업하지 않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석사 또는 박사를 따게 되면은 전문직으로서 역사 관련 그런 연구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시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국가 공무원 최근에도 이제 행시 붙은 학생이 있어서 뭐 행안부에 곧 간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 이제 공공기업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또 문화재청,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역사교육과 출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SBS에 들어간 친구도 학생도 있었고요. MBC. 그다음에 영화평론가도 있어요. 최강희라고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 소설가도 있고 굉장히 재능들이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체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교사들 중에서 뭐 EBS 강사를 하는 교사도 있고, 이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다양한 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이외에도 실제로 역사교육과에 들어와서 나아갈 수 있는 직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기반은 이제 역사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 자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여 명의 이제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사이즈죠. 사범대학, 다른 사범대학보다는 이제 인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범대학 내에서 작은 사이즈인데, 학회라든지 뭐 학생회, 소모임도 많고 그 야구 모임이 있는데 역교과가 고대에서 우승을 했다고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의 어떤 자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교육과의 연역과 그다음에 역사교육과를 졸업을 하면은 어떤 직업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과목인데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역사교육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왜 배우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 온 학생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내가 왜 좋아하는가, 또 왜 배우는가, 중고등학교에는 필수기 때문에 배우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필수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자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사를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로 역사를, 나는 역사가 그냥 재미있어, 아니면 나는 뭐 고고학 같은 것을 통해서 옛 유물이 좋아, 뭐 이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유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역사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외워야 되고, 역사를 공부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재미가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40대 이상, 50대가 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예요. 다 역사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막 이공대 교수님들도 은퇴하고 나면은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막 연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자기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지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과거 회귀적인 성향도 가지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역사와 뭐 심리학이라든지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역사의 재미에 대해서 느낄 나이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마 각각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인데,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또 각각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역사를 배우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동북공정이 주는 역사적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을 내서 동북공정을 따로 배우진 않죠. 근데 2011년, 12년 때는 굉장히 동북공정이 주요한 화제였어요.
여러분들은 독도 문제를 중요하게 배우죠. 독도 문제. 이제 독도 문제, 동북공정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국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동북공정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동북 변경 지방에 대한 역사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조선족 이쪽이 있는 동북 지역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소수민족들을 하나시키는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 동북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사 속에 고구려사하고 발해사를 늘려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고조선사라든지 그 앞서의 역사는 중국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사인 고구려사나 발해사까지 중국사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 연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박물관들에 가면은 다 그거를 중국사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박물관에 다 그거를 구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중국은 그 동북공정을 했는가? 중국은 55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홍콩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일 수가 있겠죠. 6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도 사실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 쪽에서도 사실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광서장족 자치구인 이제 홍콩 쪽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은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데, 동북공정이라는 거는 바로 조선족 자치구에 대한 역사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 자치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역사적 연원을 우리나라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하고 접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선족들이 원래 예전부터 중국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한 게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북공정은 해양 세력과 그 대륙 세력의 구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거 중국은 일본과 미국과 싸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남한에 의해서 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해양 세력의 구도를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고립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남한에 의한 통일이 일어나더라도 조선족 자치구가 흔들리지 않게 공고한 어떤 중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연구들, 기반 연구가 동북공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은 역사라는 거는 힘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고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그거를 힘이 있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나 발해가 우리의 문화적인 역사 속에서 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것이 아니라 영토주의적 입장에서 현재 중국의 땅이니까 그건 중국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그려지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한 편의 도표로 금방 그릴 수가 있죠. 근데 동북공정이 사실이게 되면은 고조선도 고구려도 발해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사만,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만주벌판은 없어지죠. 우리 역사 속에서 없어지죠. 굉장히 작은 범위의 한국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키고 그거를 어떻게 연구하고 더 밝혀내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역사는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또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를 배우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열심히 배워서 다시 다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자민족의 정체성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특히 한국사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문영왕릉이 말해주는 역사라는 건데, 선생님 전공이 백제사예요. 그래서 한국 고대사 중에서 백제사를 했고, 선생님 때는 우리과에 대학원이 없어서 그 사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거기서 고대사를 했고, 근데 이제 역사라는 것이 실제로 아주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역사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배우냐면 남겨진 역사를 배워요. 남겨진 역사를 배우는데, 남겨진 역사가 예전에는 주로 문헌이었어요. 기록. 근데 이제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기록에 있는 역사는 배우되 나머지 많은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료예요. 옛날의 어떤 기록들. 근데 그 사료라는 것은 문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고고학이기도 하고, 역사 쪽에서도 역사 시대는 그 물질을 다루게 되는데, 문영왕릉이 언제 발굴된 줄 알아요? 1971년에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헌상의 삼국사기에 문영왕이라는 왕이 제25대 왕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있었나? 그리고 문영왕이 뭐 60세 살았다는데 진짜 살았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영왕릉이 나오면서 실제로 삼국사기의 기록이 유물로도 이제 확인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백제사는 우리가 이제 시기 구분을 하는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근현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대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의 역사는 뭐 근대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시간의 범위 따라. 그래서 시기 구분이라는 거는 결국 역사가가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기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백제사 같은 경우 여러 시기 구분이 있지만 수도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의 변천에 따라서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라고 시기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성시기는 어디죠? 서울이 수도였던 시기예요. 근데 서울이 수도였던 시기가 기원전 18년부터 475년이니까 실제로 고구려 장수왕이 계로왕을 이제 죽이고 한성을 함락하던 그 시기까지니까, 실제로 백제의 역사 한 670년, 680년 역사에서 500년의 역사가 사실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백제사 그러면은 전라도의 역사를 굉장히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서울의 역사가 백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조선 왕조 500년, 그다음에 서울 건도 500년 뭐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이 수도가 된 거를 백제 시대부터 올려서 서울 정도 2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공주로 옮기게 되는 시기가 웅진 시기고, 그다음 부여로 옮기게 되는 시기가 사비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백제의 중심지는 실제로 굉장히 서울과 충청도 중심이었고, 이제 이후에 사비기로 가면서 이제 전라도 지역을 지방으로 흡수하는 그런 확장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백제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라사에 비해서 자료가 적고 또 유물도 적고, 그래서 연구가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속속 이제 유물들이 나오고 발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백제사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온조왕부터 이 21대 계로왕까지가 한성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급하게 이제 계로왕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문주왕, 상근왕, 무령왕, 성왕 13년까지가 이제 웅진에 있던, 공주에 있던 시기예요. 그다음에 성왕 때부터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까지가 부여에 있었던 사비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영왕이라는 거는 25대 왕이고 501년부터 523년까지 제의를 하는데 실제로 한 40세 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문영왕릉은 어디에 있는가? 공주에 있겠죠. 웅진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게 금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공산성이 있고 여기 정지산 유적이 있고 잘 보이진 않지만 대통사라는 절이 있었던 대통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제 약간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웅진 시대 때 그럼 백제의 왕성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공산성은 너무 협소해서 왕성이 있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발굴을 아무리 해도 왕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웅진에 있던 시기가 짧아가지고 왕성을 따로 만들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세계 유네스코 백제 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공산성을 백제의 왕성으로 웅진시대 왕성으로 봤고 최근에 발굴이 쭉 되면서 이쪽에서 관아터 건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쌍수정 근처에 있는 터에서 그 성을 만들려고 좀 이렇게 준비한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어서 아마 공산성에 있다가 그 고구려에 쫓겨서 왔기 때문에 공산성에서 있다가 다시 여기서 왕성을 갖추고 체제를 갖추기보다는 더 넓은 사비로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왕성이 있고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무덤군인 송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영왕릉인 거죠. 그리고 정지산에서 이제 유적들이 나왔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3년 감회장을 해요.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도 3년상을 한다 그러는데 왕이 죽고 나면은 감회장을 했다가 그동안에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곳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지산 유적이 발굴되고 나서 이제 그 성격 규명에도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영왕릉이죠.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습인데 실제로 송산리 고분군의 대부분의 고분은 도굴이 됐어요. 그리고 신라 고분도 그렇고 고구려 고분도 그렇고 이미 다 도굴이 됐고 또 일제 시대 때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유물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왕의 무덤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송산리에 있기 때문에 웅진 시대 왕의 무덤이려니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971년도에 5호분과 6호분 사이에 계속 벽면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수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5호분과 6호분 사이를 이렇게 판 거죠. 판 건데 일제시대 때 이 봉분을 잘못 복원해 놔서 봉분은 없었는데 실제 무덤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딱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하니까 바로 문영왕릉으로 들어가는 연도 입구가 발견된 거예요. 1971년에. 그래서 이제 급히 이게 새로운 무덤이 발굴됐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7월이라서 굉장히 막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오는 날 막 무덤을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최악의 발굴이었지만 백제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백제사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돌을 다 막아놓은 돌을 다 떼어내고서 이 연도로 들어가니까 이제 방이 있었고 그 방 안에 무덤 두 개 이제 다 흐트러졌지만 나무가 길에서 흐트러졌지만 무덤이 나오고 그래서 문영왕과 문영왕비에 대한 유물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석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마총의 천마는 말인가 봉황인가 뭐 이런 얘기도 기린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 석수가 멧돼지인가 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신술에서 여러 상상의 동물들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지키는 석수를 지나서 가게 되면은 지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석이. 근데 사실 이 지석이 없으면 다 도굴돼 가지고 이 지석이 없게 되면은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서 비를 세웠어요. 고구려 광개토비도 이렇게 큰 비잖아요. 근데 이제 비를 세우려면 굉장히 큰 돌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이 치석, 작은 이렇게 비를 안에다, 무덤 안에다 넣어요. 밖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석이라는 거는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국사기 문헌에 보니까 중국에서 백제 왕에게 하사한 것 중에 영동대장군을 하사한 거는 바로 문영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라는 이름은 일본 서기에 백제 문영왕의 이름은 사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굴하고 지석을 보면서 아, 문영왕릉의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발굴되었을 때 이렇게 연도를 들어가니까 여기 지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오수전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노잣돈으로 쓰라고 중국의 돈을 한 묶으러미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석수가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주 박물관에 가보면은 잘 전시되어 있죠. 무령왕릉 박물관 거기 고분군 쪽에도 그렇고요. 그다음 거기서 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문헌에서는 사실 삼국 고대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헌들이 많지 않은데, 그것도 당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려시대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삼국사기도 결국 왕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들, 정치사 중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물들이 나오면은 아,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어떤 생활들을 했겠구나, 무덤의 양식은 어떻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동 신발이 나왔어요. 물론 이 신발을 실제 신지는 않겠죠. 매일 신고 다니기는 어렵고, 그래서 금동죄로 해가지고 아마 의뢰가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죽은 자에게 이제 같이 매장하는 그런 부장품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관식들도 나오고, 근데 이 맨 처음에 그 신발도, 금동 신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예전의 사례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복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사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거를 복원을 해요. 그래서 보존과학이라든지 복원 파트를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손잡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복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역교과 출신 중에도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복원을 하는 그런 졸업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옴으로써 아, 신라는 금관이 나오는데 백제는 금관은 안 나요. 금동관이 나요. 아마 이제 금이 귀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로 백제에서 나온다면 금동제예요. 금관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지석의 뒷면에 보면 이런 방위도가 있어서 아마 무덤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왕의 지석과 그다음 뒤에 매지권, 땅 산다는 것, 뭐 이렇게 방위도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왕비가 죽으니까 추가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한쪽 빈 지석에다가 왕비의 이제 그 지석을 쓴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헌이 말해주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연구하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유물이 나왔을 때 문헌과 일치시켜서 그 당대의 어떤 상을 역사상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가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구예요. 탐구. 어떤 거를 탐구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주어진 거를 암기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역사를 찾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실제로 문영왕 탄생지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문영왕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 어떤 섬에서 태어났다라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있지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학자들이 학술회의를 열면서 이 섬이 바로 문영왕이 태어난 섬이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지정해 놓은 곳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서
후쿠오카로 해서 들어가서 가카라시마라는 가당도라는 곳에 가보면은 여기에 백제 문영왕 탄생지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지, 백제 문영왕 탄생지에서 공주시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카라시마 이쪽 섬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 백제 문영왕이 태어난 곳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그 섬들 사이에 아마도 이제 일본으로 가는 중간에 산기가 있어서 이제 난 것 같은데 아름다운 이제 바닷가 속에 있는데 좀 안으로는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정확히 뭐 이곳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든 이제 경황상으로 이곳으로 보고 있고 일본에서도 바로 이게 문영왕이 태어난 곳이다. 2002년에 나고야성 박물관의 학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연구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섬 안쪽에 이렇게 아늑한 곳에 바로 여기가 문영왕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답사를 하고 실제로 문헌과 이런 기록들과 현장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뭐 주변의 역사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일환이죠.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에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과 뭐 사학과도 그렇지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답사를 가죠.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통해서 본 역사인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역사의 속성을 가장 잘 안 사람이 있다면 정약용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빛을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조라는 또 이제 지혜로운 뭐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정조라는 왕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은 그래도 어머님이 좀 힘이 있어요. 해남윤 씨.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남인이라든지 뭐 소론이라든지 북인이라든지 뭐 서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권에서 이렇게 소외됐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탕평책을 하면서 노론 중심에서 이제 다양하게 인재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도 발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가면 정약용 선생님의 이제 탄생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실학박물관이 같이 있죠. 정조 임금은 22대 왕으로서 역시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잘생긴 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조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정조가 많은 일을 했고요. 그래서 경국대전을 다시 정리한 대전통편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화성을 건설하기도 하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 탕평책 줄론 탕평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쓰고 이제 신인들을 등용을 하면서 규장각을 설치해서 이제 왕을 뒷받침하는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세종 때 이제 집현전 역할을 하게 되고 장용영도 설치를 하게 되고.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잘 나갔어요. 정조가 있는 동안은 잘 나갔는데 이제 형제들이 천주교와 관련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정조가 죽게 되면서 정조라는 임금의 보호를 벗어나서는 이제 결국 정약용도 계속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펼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펼치지 못한 이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저작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이렇게 사상을 보면은 탕론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천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제 중국의 천자니까 그거는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집에서 추대해서 인장을 만들면 또 인장이 이장을 만들고 또 이장이 현장을 만들고 현장들이 모여서 제후를 하고 제후가 또 왕을 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천자라는 것은 민중이 뽑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선 후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미 조선 후기의 학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당 전세에 남아있는 그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을 쭉 보면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시대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궁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유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의 통세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 후기 때 인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7, 8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반 백성이라고 버리고 중인이라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한경도 사람이라고 버리고 뭐 서울이라고 버리고 또 북인과 남인은 비록 버린 것은 아니지만 버린 것과 같이 노론 중심이니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쓰자 이런 얘기를 또 책에 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을 과거에도 다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역사의 속성 가운데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과거가 현재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결국 역사를 평가해 주는 것은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평가하는 건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유배를 하고 있고 나의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안다면 나의 역할을 평가해 주리라. 그래서 열심히 책을 남긴 거예요. 나는 사라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나를 기록하지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기록함으로써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아,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구나. 심지어는 조선 후기에 가장 유능한 실학자가 정약용이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많은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책으로 남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이 자기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을 지금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연결선상에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후대의 평가를 유념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후대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만 역사를 제대로 배운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도 걱정돼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비를 만들었죠. 그러고도 한참 있다 돌아가셨지만 나를 알아주건 죄를 주건 뒤에 올 학자들이 기다려지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분명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자기를 평가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교양이라든지 상식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임용고사를 보더라도 모든 그 시험에서 한국사는 필수예요. 그거는 교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너는 국어를 얼만큼 잘 말하는가 또는 너는 우리의 역사를 얼만큼 아는가 라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과목을 필수로 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비판력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비판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과정이에요. 모든 것이 비판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안과 사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진짜로 그 남겨진 사료의 간극들, 비어있는 것들을 가끔은 상상을 하고
가끔은 사료를 통해서 맞추고 퍼즐처럼 연구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탐구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실제로 탐구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육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정약용 선생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돼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한 행동들이 후대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삶에 대한 성찰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역사를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사는 이런 이유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목적을 갖고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시간과 연관지어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더라도 고대서부터 쭉쭉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인식시켜야 돼요. 예전에는 충성심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체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다문화사에서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주 시민을 어떻게 보면은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또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다음 합리적인 판단력과 태도 육성, 인간의 자기 인식.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굉장히 어떤 역사 교육의 목적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교사 자체도 나는 역사를 왜 가르치는가라는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역사 교사는 전문가인가라고 했을 때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어떤 직업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사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수업 기술, 생활지도, 학급 능력, 연구자로서의 역할. 여러분들이 보는 교사의 모습이죠. 근데 연구자의 모습은 조금 이제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최근 선생님들은 거의 석사 이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은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역사 교사의 전문성은 이거는 일반 교사의 전문성이고 바로 역사 수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역사 교사의 전문성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낳았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기술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과에서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수업은 학생들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단순히 나 혼자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는 어떨까, 학생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 교육과에서 또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은 양을 전제로 한다. 나는 조금만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가 아니라 많은 거를 배우고 깊숙이 배워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교사로 나야 되고, 결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교육과에서는 이제 좋은 교사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 수업이라는 건 학생과 교사와 환경의 어떤 삼위일체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옛날에는 교사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학생의 역할을 더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역사를 왜 가르치는가? 라는 어떤 자기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역사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그 역사교육, 고려대학교 이제 역사교육과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환경의 상호작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학과에서는 역사를만을 배운다면 역사교육과에서는 교육학 또는 역사교육,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역교과에서도 졸업생들 중에서 한 반은 역사교사로 나가는데 반은 하는 3분의 1 정도는 역사교사가 재미없지 않을까요? 맨날 아이들 가르치고 굉장히 평범한 삶이 아닐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역사교사들을 보면은 옛날 국정교과서 때는 교수님들만 교과서를 썼어요. 근데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나오면서 필진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교사들도 교과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EBS 강의를 한다던가 뭐 시험 출제를 한다던가 그런 영역에서 교사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을 따라가야 되고 학생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사도 어떻게 보면은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고 그냥 간략히 하면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떤 교사냐면 전문가적으로 발달하는 교사.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는 교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비전문가적인 발달. 그냥 나는 맨날 내가 대학교 때 배운 거 갖고 그냥 학생들 계속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해야지 이러면서 또 지나가는 교사도 있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교직이라는 것도 어떤 직업도 재미있지 않아요. 어떤 직업에 나아가도 거기에 따르는 노력과 그다음 자기가 그걸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거를 더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에 교사들은 대학원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를 받는 교사들도 있고 실제로 교과교육, 역사교육이나 영어교육, 뭐 수학교육 이런 경우에는 교사 경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박사를 해가지고 교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이면서 책을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한 강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교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되더라도 전문가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직이라는 것도 녹록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지도와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문제들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교사라는 것도 교사 전문가로서 굉장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역교과 출신 교사들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감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역사교육계를 이끄는 것이 고대 역사교육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6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일 원로라고 한 것처럼 역교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어떤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깨어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교사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그 역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참석한 그리고 실제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면 내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역사교육과로 오고 있어요.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교육과를 오는 학생들이 점점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역량들이 너무 우수해서 조금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가고 정말 여러 군에서 너무 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역사를 좋아하고 또 교육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역사교육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역사교육과에 오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고대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